안녕하세요. 많이 지치신 표정들이 역력하신데 많이 힘드시죠? 예, 조금 몸 좀 푸시고 예, 저는 이제 앞서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저도 일찍 왔어요. 저도 일찍 와서 지금 2시간째 대기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무진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은 좀 빼고 정보 전달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학부모님들만 오셨다면은 오늘 보신 것을 저하고 이제 나누신 얘기들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할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 방송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는 이제 거의 끝났고 내년 입시 지금 2학년으로 아마 구성됐을 텐데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2학년들은 잘 태어났다. 예, 왜냐하면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10년 사이에 지금 2학년보다 학생 수가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얼만큼 없느냐? 25,000명이 줄어들었어요. 학생 자체가 25,000명이면은 이게 서연고 서성한 이 숫자가 지금 23,900, 이거 24,000명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2학년 학생들에게는 상위권 대학 한 7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대학 가기 쉬운 때가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2학년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금 좀 미리 넘어갔네요. 지금 중3. 우리 2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삼수를 하게 되면 중3들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3들이 황금돼지해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왕창 놔버렸어요.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왜? 플러스 5만. 예, 상위권 대학교 7개가 2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는 무척 쉬워졌다. 하지만 그 밑에 지금 노란색 제가 띠를 해줬던 이 부분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의지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의지들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수시 6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수시 6번을 쓰는데 지역 대학들은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5대1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학생들이 6장 카드를 쓸 수 있는데 5대1이 안 된다. 사실상 미달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서울권은 점점점 학생들이 더 가고자 하는 거죠. 학생 수가 적네?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서울권으로 가야지? 이런 의지가 강해지면서 서울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인구의 감소와 별개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인원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정시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그냥 감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학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당연히 대학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공부 잘한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점수 내지는 등수로 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5점 이상이야. 점수를 가지고 아이가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 반에서 몇 등이니? 그 등수를 우수한 학생으로 본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수와 등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전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논술 점수로 뽑는 논술 전형, 그다음에 수능 점수로 뽑는 정시 전형, 그다음에 등수를 가지고 뽑는 등급을 이용해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는 우리가 정량적 수치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10여 년 전부터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아니 98점과 97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이 도대체 공부를 누가 더 잘하는지 97과 98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거야 이런 이제 의식들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역량이라는 걸 좀 더 보자. 점수도 점수지만 역량을 보자 해가지고 학생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최근에 입시의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그 대학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아니면 유명한 대학교의 성적이 어떤가, 몇 등이 들어가는가, 몇 등급이 들어가는가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등급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로 나오는 거 있죠. A, B, 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그냥 기준으로 자체적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세 특이나 동아리나 종합 의견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예외가 몇 개 있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만 교과세 특이나 또는 종합 의견 같은 내용들을 약간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일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가천대학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은 서울권 대학에서는 무조건 10% 이상 교과 전형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 전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과 전형은 단순하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다 다르게 배정이 돼 있으니까 강원대학을 지원하실 분들은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 어느 정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반영 방법은요. 요게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전형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성적을 알죠? 많은 학생들이 문과 계열의 대학을 진학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하고 이과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만 내신으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를 문이과 나눠서 반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홍익대학 등 대다수의 대학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를 좀 보시면 국영수사와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잘 보시면 찾아보세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딱 보시면 뭡니까?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들. 이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국영수사, 국영수과 반영이 아니라 문과나 이과나 할 거 없이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고 심지어 기술 과정이라든가 제위여고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할 때 나는 문과니까 과학 과목은 대충 해도 돼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보면은 지금 국영수 사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에 썼을 때 감점 요인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높였을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실 때 나는 문과니까 나는 이과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과목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교과 전형은 요 합격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합격선은 이미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만 공개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우면 우리 대학교 어디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가라고 이제 검색창에 치시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대학별 점수가 또 학과별 점수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검색창에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 그 사이트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교과 전형은 지금 1등급 때 1등급에서 1등급 중반, 후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의 경쟁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도 한번 볼까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1등급 아니면 아무리 밀려도 2등급 초반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에 이제 가능한 것이 뭐냐? 교과 전형으로 이제 보시면 1에서 2등급 사이에 생활기록부가 좀 부실해도 별로 학교 활동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내신 공부만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 1에서 한 2등급 사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대학이나 뭐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2등급 초반까지 확인됐죠. 반면에 수능도 안 나오고 서류도 부족할 경우에는 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등급에 따라 좀 갈립니다. 그래서 1에서 1.9등급까지는 서울에 있는 좀 소위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2등급 초반에서 서울의 중위권 대학으로 확 그 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이 따라왔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성적부터 공개를 합니다. 보세요. 성적을 보니까 지금 2에서 2등급 중반, 후반, 3등급까지도 있어요. 분명히 상위권 대학들이에요. 앞서서 우리 조금 전에 교과전형 성적을 보니까 1.5에서 한 2.0 사이에 딱 성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2등급 중반, 후반도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은 워낙 각 고등학교의 대표 선수 2명만 추천을 해서 이제 전형하다 보니까 저렇게 등급이 높은 거고, 나머지를 보시면 서울대학도 2.3등급이 합격자들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거 특목고, 자사고, 과고, 외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학교들을 특목고나 이런 외고, 이런 특목고죠 다 이제 과고, 외고 같은 그런 학교들 학생 수를 다 모아봐도 사실은 모집 정원이 서울대 모집 정원의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대 다 자연계 한번 보실까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2.5등급, 뭐 2.9등급, 3등급 뭐 이렇게 합격선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같은 대학인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을 상당히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과전형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앞서 처음에 언급했을 때 역량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의 성적과 별개로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대학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을 때 성적은 결국 뭐냐? 교과 성적은 충분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역량이 참 탁월하다.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에 온다면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판단을 한 거죠. 떡잎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성적은 어디까지 보느냐? 성적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수준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서울대학교 역량이 있다면 참 이 학생 참 역량 있는 학생이야. 근데 이 학생 1등급, 2등급, 2등급 정도 되는 거 봤을 때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충분히 우리 대학교 수업은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3등급부터는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거죠. 또 4등급부터는 또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은 그렇지만 또 중위권 대학에서는 3등급도 괜찮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서 약간의 성적대는 낮게 보이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학생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놀러 가서 사진을 찍는데 찍기 싫다고 하니까 어떤 선배 선생님이 빨리 지금 찍어, 지금이 제일 젊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한번 이제 적용을 바꿔볼게요. 아이들은요 매일 아침에 등교하는 그 등교해서 1교시 수업하기 직전 있잖아요. 그 직전이 걔 인생에서 가장 무식한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교시가 끝나면 수업을 받았죠. 그러면 수업을 받은 만큼 유식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7시간 수업이 있으면 7번의 유식해질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1교시는 어제보다는 이제 어제 배운 지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까지 지식이 안 쌓인 상태.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7번씩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수업이에요. 그럼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느냐? 어떤 친구는 배운 지식을 그대로 저장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배운 지식을 모두 까먹는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친구가 있겠죠. 배운 지식을 고스란히 저장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성과를 내는 친구는 교과전형. 그리고 그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는 바로 종합전형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배운 지식을 다 까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바로 입시에서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표를 좀 보시면 결국 이제 서류가 중요한 거죠. 서류가 중요하고 이 서류에서는 이 학생의 역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량들을 통해서 서류가 이제 좋은 서류가 나왔다,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수준은 특히 2에서부터 3.6등급까지 학생들이 합격하는 대학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2등급 초반이 아까 성적 보셨죠? 바로 서영고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 서류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수능까지 잘 못 본다면 똑같은 2등급 초반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에서 아이들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서류를 채워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전형은 결국 1등급이 스카이도 쓰고 1등급이 중경외시도 쓰고 2등급도 초반이 중경외시 쓰고 2등급이 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또는 수능 최저가 안 나온다면은 국민대 숭실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쓰는데 성적이 굉장히 한계가 있죠. 3등급 이내에서 결과가 나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2등급도 스카이에서 붙고 또 3등급도 또 이제 이렇게 인서울권, 수도권에서 대학에 붙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대학교 가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냐를 평가하는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성과물들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아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왜? 저는 학업 역량이 탁월합니다. 저는 진로 역량이 탁월합니다. 저는 공동체 역량이 탁월합니다. 교과 성적은 그 대학에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학업 역량에서 포인트가 뭐냐? 학업 역량에서 포인트는 바로 탐구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탐구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활용해서 탐구해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구할 것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뭐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고, 또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개선해 가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의 탐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로를 잘 찾아야 돼요. 진로를 잘 찾는데 이 진로를 잘 찾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바로 과목 선택으로 이어져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의 우수함이 2가지죠. 그러니까 탐구력과 진로 역량의 우수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포인트로 보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역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은요, 능력치예요. 능력치.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능력치만 가지고 그 학생이 모든 걸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 키가 크죠. 그러니까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할 가능성이 있죠.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한다. 맞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거지, 키가 크다고 무조건 농구를 다 잘하는 거 아니죠. 키가 조금 작아도 농구를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영어 성적은 그 학생의 능력치입니다. 이 학생은 영어 시험을 보면 100점 만점에 96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는 학생이야. 능력치예요. 그럼 이 능력치를 가지고 대학은 얘가 그럼 우리 대학교에 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학생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치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영어가 96점입니다. 능력치 대단해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그래 알겠어. 네가 영어 100점 만점에 96점 받는 걸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영어 실력을 쌓아서
뭐 해봤니? 이게 궁금한 거죠. 영어로 된 원서를 읽어봤니? 영어로 된 에세이를 써봤니? 영어로 발표해봤니? 영어 토론해봤니?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상의 교과 세트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영어가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그 우수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어떤 외국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번역해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역량이 드러나는 세특이 되는 거죠. 물리라는 과목 지금 보시면 84점 받았다, 3등급 받았다,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고 대학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고 물리라는 과목을 들어서 안 들은 애보다 물리를 알았고 그 다음에 100점 만점 중에 무려 80점이나 받은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물리 시간을 통해서 물리 지식이 상당히 쌓여있는 친구죠. 그럼 그 물리 지식을 바탕으로 역시 무엇을 해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검증해 보려고 노력해봤니? 물리학자 찾아봤니?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능력,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적이나 등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냥 능력치고 그 능력치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해봤는가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거고 대학들은 이 기록을 확인하면서 능력치를 보고 결국 능력이 역량으로 이어짐을 확인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세특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과 세특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한양대학교에서 자기네 공식 자료집에 우수한 학생이라고 표현한 자료집입니다. 보시면은 이 학생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를 더 발전시키고 이에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물리라는 과목은 알겠는데 그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고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수 이상으로 이 학생이 무엇인가를 해보는 그 모습들이 결국 이 친구는 어떤 한 과목을 가르치면 이렇게 다양한 사고들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구나라는 평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역량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서 결국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좋은 학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교과 세특이 지금 금방 보셨던 게 교과 세특인데 그러면 저렇게 역량이 잘 드러나는 교과 세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 세특은 학생이 직접 쓰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실 때 이게 선생님들 보시는 모니터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을 입력할 때 교과 세특에 필요한 정보가 학생 개인의 정보가 안 뜨고요. 오로지 지금 이름은 제가 삭제했는데 오로지 뜨는 것은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바이트, 글자 수 요거만 떠요. 명렬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에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 세특을 잘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서 이 모니터를 딱 켜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냐면 칸이 한 줄밖에 안 나와 있고 애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여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여고에 가면요. 한 반에 지영이가 한 3명 이상 있어요. 그리고 김지영, 박지영, 이지영은 꼬박꼬박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1반 지영인지 2반 지영인지 3반 지영인지 잘 모르는 거죠.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유난히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마다 예은이가 한두 명씩 있고요. 남학생들은 민준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남아있지 않으면 좋은 세특을 만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선생님께 보고서 같은 거 써서 갖다 제출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좋은 세특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학생과 갑작스럽게 보고서만 받은 학생의 세특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을 해서는 평상시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육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행평가를 내줘요. 야, 우리 이러이러한 주제로 과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 내주면 여기서 선생님이 제출한 과제를 학생이 해오면은 그냥 평범한 활동인데 여기에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지도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학생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생은 선생님께 수행평가 주제를 받아서 이게 어떤 발표를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발표를 구성을 하는 거죠. 기승전결 구성을 해서
선생님께 발표하기 전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그럼 그때 선생님의 지도가 들어가게 되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너 참 잘했어.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머릿속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남겠죠. 그러면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학생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도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 친구가 그때 이렇게 했었던 친구였지. 내용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 앞서서 선생님과의 소통, 그 교사의 지도를 잘 받으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목 선택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현재 대학교에서 자기 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성적을 분석할 때 모니터에 뜨는 화면을 제가 약간 각색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의 이런 그 학생의 성적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까맣게 써 있는 거는 이제 과목. 이 학생이 졸업한 학교의 개설 과목이고요. 지금 음영 처리된 핑크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 학생이 선택해서 이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국어 과목에서 일반 선택 중에 화법과 작문은 선택하지 않은 거죠. 학교에서는 개설해 줬지만 이 학생은 화법과 작문은 듣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느냐? 보세요. 국어가 공통 과목 제외하고 선택 과목이 총 7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 7과목의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이 학생은 5개를 선택을 했죠. 국어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수학을 보시면 7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불과 3개만 선택을 했죠.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수학은 빨리 기본적인 과목만 듣고 나머지 과목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럼 이 학생은 수학을 안 듣고 어떤 과목을 많이 들었을까요? 바로 밑에 보면은 영어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 많이 들었죠. 이 학생은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그럼 이런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만약에 경제학과를 지원했다.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경제 수학이 개설됐는데 이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 수학이나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하고 온 학생이 더 많다면 이 학생은 당연히 경제학과를 지원했을 때 밀릴 수밖에 없겠죠. 반면 이 학생이 일어일문과나 도고동문과 불어불문과를 지원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선택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선택 과목입니다. 무시합니다. 대학들이 올해부터 봐요. 올해부터 본다고 아직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보시면 과학에 관심이 전혀 없죠. 그렇죠? 딱 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은 어떤 거냐? 이 수능 참 중요합니다. 앞서서 우리 심주석 선생님이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대기실에서 다 들렸는데 이 수능 참 중요합니다. 자, 수능은요. 추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좋아야 수능을 잘 봐요. 그래서 사고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사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사안과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도 스스로 독서나 신문 찾기 같은 것도 스스로 좀 많이 해야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이 수능이 사고력 시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특별한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뭐냐면 바로 군대에서 막 제대한 아이들이 수능 봤을 때 수능 성적이 가장 많이 올라요. 특히 국어. 왜 그럴까요? 군대에 있으면서 사고력이 올라갔죠.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 해야지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이 올라가면 이 수능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또는 여학생들에게 군대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도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 수능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져요.
그래서 이 수능은 그런 시험입니다. 지식과 능력, 암기, 아까 지식을 배운 지식을 저장하는 친구들 내신 성적으로 관리가 되죠. 하지만 거기에 수능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제 사고력을 덧붙여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도 기본이 돼야 되지만 그 암기한 지식들이,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도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수능입니다. 반면 수능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수학과 과학인데, 수학과 과학은 이 지식 능력과 추론 능력을 동시에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수능은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3월 달이 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보죠.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보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여러 개념, 공식, 이론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이 중3을 제대로 다녔다면 충실히 이해했을 거야 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출제되는 게 3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고2 3월 모의고사는 뭐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뭐 공식, 단어, 뭐 이런 거죠. 개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했다고 전제하에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수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의 고등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수능과 관련해서 아주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논쟁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저께도 EBS 뉴스에 EBS 뉴스하고 제 이름 정재원을 입력해 보시면 지금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수능 성적과 관련해서. 근데 그 수능은 이런 이제 통합 수능이 되면서 이 확률 통계가 유리하냐, 미적분이 유리하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유리하냐, 아니면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지금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25%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금 겨울 방학 앞두고 이제 이번 겨울 방학에 수학과 국어 공부를 할 텐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 과목이 75%라고 했어요. 우리 컵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통 과목의 컵에 3분의 2 가까이 채워진 학생, 그런데 선택 과목은 절반밖에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공통 과목을 반타작했는데 선택 과목은 다 맞았습니다. 이 물을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봤더니 어떤가요? 결국에 선택 과목도 선택 과목이지만 뭐가 중요하다?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 이번 3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 때 배웠던 수원, 수투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미적분 선택하냐, 확통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 수투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학생들 수원, 수투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들 충실히 공부해서 2학년 올라오면 훨씬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파이터가 생깁니다. 2학년 1학기까지 보면요. 제가 많은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도 많이 봤는데요. 대체로 2학년 1학기까지는 학생들이 좀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보여요. 근데 언제부터 학생들이 내신 공부에서 안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바로 2학년 2학기부터 안 하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자신의 성적을 좀 알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과 활동으로는 수시에서는 어렵고 정시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정시도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수업 전혀 듣지 않고 문제를 혼자서 많이 풀면 수능 성적이 상승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 푸는 경험이 많은 것만이 수능 성적 상승의 요인이라면 글쎄요, 한 35살쯤 수능 보면은 만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학생들을 계속 매년 이렇게 N수생들을 보다 보면은 성적이 오른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로 현상 유지가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한 30에서 40% 정도 오르고 나머지 40, 50% 정도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안 올라서 고생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수능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닌 거죠.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업을 들어라. 너 아무리 정시 파이터라도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수업 열심히 들으면 수능 성적이 오르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데 수업과 수능이 무조건 1대1로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게 배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전자제품 구입한 다음에 설명서를 읽고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자제품 사용할 때 주변 친구나 또는 뭐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려주죠. 이거 이런 버튼은 이 버튼 이거 알려주면 듣고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듣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 그 수업의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만 수능 성적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우리 EBS에서도 많이 제작되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요. 독서 콘텐츠 많아요. 그래서 먼저 리뷰를 같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히고 이해가 빨라지거든요. 그 원리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읽는 사람이 잘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수업은 열심히 듣고 그 수업에 충실할 때에 결국 수능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의 경험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맨 앞자리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을 때 학점과 맨 뒤에서 언제 도망갈까 생각했을 때 학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라 하더라도 수업을 갖다가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치표는 이래요. 배치표 변하지도 않습니다. 배치표는 요 성적만 바뀝니다. 이 위치도 잘 안 바뀌는데요. 어쨌든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4개 영역에서 하나 정도 2등급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뭐 그 수준으로 해서 인서울 마지노선이 3등급 3개 내지는 3등급 4개가 인서울권의 마지노선이 실제로 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뭐 지금 이 지역 대학들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너무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물론 이제 여기 춘천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진 않지만 지역 인재 전형에 해당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성적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성적만 쭉 보시면 앞서서 봤던 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들에 비해서 합격선이 한 1등급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한 2등급 가까이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정시에서도 보시면은, 정시 전형에서도 보시면 바로 서강대, 숭실대, 성신여대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거 69%, 68%, 79%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4등급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4등급 정도의 수준에서도 농어촌 전형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수도권,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권 대학들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농어촌 전형을 고른 기회 전형하고 묶어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농어촌 전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어촌 학생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른 기회 전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이쪽 지역은 이제 강원 지역이죠. 그래서 강원권에 있는 대학들은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에게, 또는 이제 중학교의 일정 연한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에게 그 학생들만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특히 의학 약학 계열은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으니까 이 강원 지역 학생들은 결국 이 지역 인재 전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 강원도 지역의 학생들의 원서 접수하는 경향들을 보면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대학에 한 2개 정도 지원을 하고, 수시에서 한 4개 정도는 이제 서울권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는데, 저는 그런 패턴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 대학들도 사실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고 교수님들도 좋고 투자도 많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쪽 지역도 지원하면서 서울권 대학 같이 맞물려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도록 할게요. 이제 학습 전략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많은 학생들과 또 상담해 보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도형의 성질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렇죠? 도형의 성질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도형의 성질이라는 단원을 수업을 뭐 학원도 다니고 뭐 그 단원 공부를 했는데, 그 단원이 다 끝나면 도형의 성질을 몰라요. 도형의 성질이라는 단어는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 정상인데, 도형의 성질은 몰라요. 근데 도형의 성질 문제는 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 학생들이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 수업 그 다음에 단원이 모여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를 잘하고, 그다음에 미적분을 잘하고, 로그와 지수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단원들을, 또 주어진 수업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EBS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고등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영어 단어를 똑같은 시간을 주고서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에게 같이 이제 영어 단어 시험을 본 거예요. 영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점수는 상위권이나 하위권이나 비슷했습니다. 왜냐? 같이 모르는 단어고 같은 시간을 주고 암기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 끝나자마자 채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너 몇 개 틀린 거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시험 보고 끝나자마자 자기가 몇 개 틀렸다, 몇 개 맞았다를 예측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몇 개 맞은 거 같니? 몇 개 틀린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 어떤 친구는 마이너스 6까지 되죠. 예, 저 하나 틀린 거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7개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바로 그런 건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훈련하는 좋은 방법 2가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문제풀이를 할 때 자기가 몇 문제를 맞췄는지 자기가 예상하는 점수, 그러니까 채점하기 전에 예상하는 점수와 채점 후에 실제 점수가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학생의 학업 능력과 성적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도 항상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걸 맞췄는지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개념들, 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성적을 많이 향상시킨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엄마를 앉혀놓고 수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엄마들은 또 기꺼이 희생을 하죠. 예, 근데 여학생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은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친구를 앉혀놓고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요즘 학교마다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을 멘토 멘티로 연결돼서 가르치는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에서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그 배우는 친구들은 별로 늘지 않는데 가르치는 친구들의 실력이 더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알고 모름을 깨닫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전략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내신과 수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신이 수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건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서류 준비가, 비교과 준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능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시로 넘어가기 전에 논술을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시다, 내가 논술이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을 통해서 들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나의 단원들을 소화하는 능력들을 자꾸 키워 나가야만 정시도 대비가 된다.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들은 생각해야 될 게, 내신 성적이 올랐다 안 올랐다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은 충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기본적인 전략을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교과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교과 성적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활동들을 내가 열심히 했다면 학종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고, 논술과 정시는 그 다음 수준으로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의 시작은 수능인데, 수능 준비의 출발은 수업이라는 점을 정말 저는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영어, 수능 영어, 요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영어 3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요. 영어가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수능 영어는 70점 이상이면 3등급이고 60점 이상이면 4등급 아닙니까? 결국 이제 70점을 받는 방법이 중요한데, 영어 4등급,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수목금 안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4, 5등급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그래서 꾸준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더라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4등급대 학생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60점, 61점으로 4등급 받는 학생들 별로 없다는 거. 결국 65, 67, 68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3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서 3등급을 넘기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3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대학 정시에서도 크게 손해보는 경우도 없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 적용되는 대학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영어 3등급은 목표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특히 과탐, 사탐, 과탐 선택 과목 정해 놓으시고 집중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라고 했냐면요, 제가 강의하면서 겨울방학 때 사탐, 과탐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한 2주 정도 시간 있잖아요. 겨울방학이 시작 안 됐다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3학년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아이들이 집에서 겨울에 무조건 아침 일찍 깨워서 내보내세요. 예,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한 데서 10시 이후에 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겨울방학 때 10시 이후에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이 몇 시에 시작되는 줄 아세요? 2시쯤 시작돼요. 10시쯤 일어나면 애매하잖아요. 어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오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나갑니까? 점심 먹고 나가죠. 그럼 2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 8시에 도서관 간 친구는, 또는 학교 자습실 간 친구는 8시에 가서 12시까지 4시간을 하고 점심 먹고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는데, 10시에 일어나면 10시에 바로
자습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시까지 시간을 끄게 되는 거죠.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허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저녁 때 허탈하겠죠. 허탈하니까 저녁 때 좀 더 늦게 공부하다가 아침에 더 늦잠 자겠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겨울방학을 어이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10시에 일어났네. 이렇게 하잖아요. 5번 하면 일주일 지나는 거예요. 또 주말에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생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셔라. 겨울엔 갈 데가 없어서 자습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되 그 공부의 내용 중에서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내내 사탐과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사탐과 과탐을 무시했다가 결국 고3 올라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니까 사탐과탐을 이번 겨울방학에 꼭 시키시고, 국어와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꾸준하게 공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의 기본,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성적의 기본은 점수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수능 최장력 기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전할 만한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 2학년들은 행운하다. 이 행운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빨리 집 밖을 나가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